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1, 12월 기초 이론 과정 마지막 수업 종강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종강하는 날인데 감정평가론으로 종강을 할 겁니다. 원래 우리 부동산학개론이 이제 총 8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실 거고요. 제일 마지막 편, 8편이 감정평가론입니다. 근데 감정평가론은 우리가 흔히 이제 부동산학교에서 중요 파트 수투감이라 그랬죠. 수요 공급, 투자, 감정평가 요 세 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봐도 또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우리 부동산학은 특징이 법 과목이 아니죠. 예. 그래서 민법이나 공법이나 중개사법이나 세법, 공시법과는 다르게 학문이에요, 학문. 그런데 유일하게 법 조문을 품고 있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이란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론에서는 어떤 법 조문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자, 일로 한번 보실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조문이 있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때 법조문을 그대로 끌고 와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반복해서 많이 읽으시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2장 준비했는데, 미리 보는 기출문제, 계산문제 10문제랑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또는 3월달 되기 전까지 오늘 나눠드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조문을 열심히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해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의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중요한 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딱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론이 총 몇 개 정도 출제가 되냐면 한 7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1개 정도. 그럼 총 몇 개죠 지금? 4개죠. 그럼 나머지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오늘은 한 문제 나오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하지 않을 거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3문제짜리랑 계산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딱 2가지만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좋은 점, 장점은 뭐냐면 그대로 나온다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은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겠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암기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암기의 최고봉은 암기한 적이 없는데 암기가 다 돼 있는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체득이라 그래요. 체득.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이 감정평가 규칙 조문을 낼 때는요, 조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신 분들, 반복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감정평가 규칙으로 문제를 낼 때, 그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신 분들은 익숙해, 어색해, 익숙해. 그럼 어색해가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이 문장은 약간 어색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외운다는 느낌보다는요, 여러 번 반복한다, 여러 번 읽겠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감칙이라고 불러요. 감칙.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감칙 5조에 따르면, 감칙 6조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쓰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난이도 최상급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강이라서 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든 내용들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발생을 할 거고요.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얘는 투자론이나 수요공급과는 다르게 변형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응용이 될 때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서 숫자만 살짝 바꿔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론은 초반부터 계산 문제까지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실전에서 써먹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왜냐하면 크게 응용되지 않고요. 이번 31회 시험도 마찬가지였고요. 숫자만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서 살짝 바꿔서 출제가 된다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설명 한번 드려볼 건데, 자, 원칙적으로 감정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시장 가치라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현황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감정 평가 규칙의 규정입니다. 현황 평가를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개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개별 평가를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으로 감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처음이라서 이 단어들이 익숙치 않겠지만요, 여러분들은 계속 앞으로 요 단어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 반복하셔서 따라오시면 참 좋아요. 자, 그래서 감정 평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장 가치. 두 번째는 무슨 평가한다? 현황 평가한다. 있는 그대로. 세 번째는 무슨 평가한다? 개별 평가한다. 그 다음에 감정 평가는 언제 시점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 감정 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기준 시점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감정 평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부동산 얼마입니까? 라고 감정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부동산은 10억 5천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억 5천. 그럼 이 10억 5천은요, 시장 가치예요. 그리고 이 10억 5천은 언제 가격이냐면 기준 시점에서 가격입니다. 오케이? 예. 근데 예외가 있겠죠. 원칙이 있다는 말은. 예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 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를 좀 익숙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현황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평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부분 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다. 근데 방금 제가 시장 가치라는 표현도 썼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는 표현도 썼죠, 그죠? 예,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도 한번 알아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적정 가격. 그래서 가치나 가격에서 공부하셔야 될 건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적정 가격,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법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어떨 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적정 가격은 뭔지, 그다음에 현황 평가 뭔지, 조건부 평가는 어떨 때 하는 건지, 개별 평가는 어떨 때 하는 거고,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는 어떨 때 하는 건지, 기준 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법조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렸던 자료, 교환 자료에 이런 것들도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 교재 436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436쪽이요. 교재 436쪽. 자, 교재 436쪽 가시면 이제 감정평가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이 감정평가고, 이때 경제적 가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격만 구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 뒤에 가시면 가격과 똑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액이라고 표시를 해요. 가액.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격과 과액은요, 감정평가론에서 구분 없이 쓸 거니까 제가 가액 그러면 가격이구나, 가격 그러면 가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가액 구분 없이 씁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적정 가격에서는 세 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사실은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우리 다음에 할 거예요, 오늘요. 1월달 가서. 근데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일단 통상적인 시장을 가정합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우리는 적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적정 가격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적정 가격은 어떤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 가장 높은 가격을 적정 가격이라고 한다. 한 번만 따라주세요.
통상적 시장, 정상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 따라하고 있나 지금? 따라하고 있나? 요거 오늘부터 여기 제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학원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댓글 안 달았네. 아, 달았네. 그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합시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댓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지. 아시겠어요? 예, 댓글 어떻게 다는지 몰라요? 여기 들으시는 화면 밑에 보면 댓글 다는 데가 있거든요. 예. 달아줘봐.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노트북이 있거든요.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네. 안녕.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엠라이브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랑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적정 가격은 한 세 가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가지만. 첫 번째는 무슨 시장? 통상적 시장. 두 번째는 정상적 거래. 세 번째는 성립 가능성. 이걸 적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책을 한 장을 딱 넘기셔서 교재 438쪽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교재 438쪽으로 가시면 드디어 이제 감칙 5조가 나옵니다. 아니구나. 아, 맞지. 한 장 넘기셔서 438쪽. 감칙 5조.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감칙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감칙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봅니다. 감칙 5조. 감칙 5조. 법조문 그대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 그럽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 근데 예외적으로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할 때 법조문 그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예. 원칙적으로는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다. 시장 가치는 숫자 5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숫자 3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가치가 뭐냐? 통상적인 시장에서 아까 한번 언급했었던 내용인데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다. 그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정통한이란 뜻은 당사자들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제적 가치, 시장 추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정통하다 그래요. 잘 알고 있다, 정통하다. 그 다음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했을 때,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가 시장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조문 그대로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감정 평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가 시장 가치입니다. 근데 어떨 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느냐? 어떨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문에 다른 규정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그럴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에 기출 2번에 가시니까 보세요. 감정평가 없잖아. 감정평가 일이 많은 경우라 그랬어요? 요청하는 경우라 그랬죠. 그럼 이거는 원칙 가야 되겠어요? 예외 가야 되겠어요? 이거는 예외 가야 되겠지. 그때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요청을 하거나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로 평가하는데?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데. 오케이? 예,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아까 무슨 가격도 공부를 해봤었냐면 적정 가격이라는 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럼 적정 가격은 세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시장 가치랑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통상적인 시장은 아까랑 똑같아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거래했을 때 정상적인 거래했을 때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적정 가격이 됩니다. 성립 가능성이 높은 가격.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치를 좀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장 가치,
두 번째는 시장가치 외가치, 세 번째는 적정가격. 이렇게 해서 적정가격은 아까 했던 거예요.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적정가격.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시장가치인지 시장가치 외의 가치인지 적정가격인지 한번 얘기해 볼랍니까? 네, 쉬워요.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는 무슨 가치? 시장가치.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통상적 시장, 정상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 그러면 적정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요.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원칙이에요. 근데 세 개 단서가 뜬다 그랬습니다.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이 뜨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러면 적정 가격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얘는 통상적 시장, 정상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 이렇게 법 조문을 계속 반복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시장 가치였고요. 오른쪽 페이지 439로 갑니다. 439로 가니까 이번에는 감칙, 아까 했던 건 5조였고요. 지금은 감칙 6조인데 6조 역시 법 조문 그대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 조문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조문을 많이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감정평가론 기출문제 같은 거 풀면요. 제가 봤을 때 70%, 80%가 풀리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집중하세요. 자, 감칙입니다. 역시 감칙. 이번엔 감칙 6조인데요. 감칙 6조는 현황 기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일단 무슨 평가를 기준으로 하냐면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때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조문 그대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그래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이죠. 요거는 이제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 조문에서 불법이나 일시를 허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나 일시는 제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평가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시점은 기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만 다만 불법적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됩니다. 근데 어떨 때 조건을 붙일 수가 있을까? 어떨 때 조건을 붙일 수가 있을까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떨 때 조건을 붙일 수가 있냐면 똑같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을 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외워놓으시면 아까 시장가치 외가치 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고요. 현황평가, 조건부 평가할 때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 요 세 개 단어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해볼까요? 따라오고 있나요? 내가 댓글 좀 달라 그랬지? 보세요. 안녕 했네. 안녕. 따라오고 있어요? 저 열심히 하고 계시네.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 한 번 더.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 오케이? 얘는 어디서 써먹냐면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데 다른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 요청을 하거나 의뢰인이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원래 현황 그대로.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불법이나 일시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뭐를 붙일 수가 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현황평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시장가치가 원칙인데 어떨 때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지 이게 법 조문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칙 5조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을 했고요. 감칙 6조 현황 기준의 원칙을 했습니다. 감칙 7조 개별평가 기준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4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440쪽 가시니까 이것도 법 조문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단부에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이 나옵니다.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 이거는 감칙, 지금 우리 감칙 5조, 6조, 7조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감칙 7조가 나옵니다. 감칙 7조.
자, 감식 7조는 개별 물건의 기준의 원칙인데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로. 원칙이 개별평가예요. 근데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된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가 있대요. 2개 이상이. 그때는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개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구분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이 일부분을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부분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1번이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개별평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일괄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분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 개별평가를 하냐면 원칙이 개별평가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개별. 근데 얘는 특징이 원칙이 별로 안 중요해. 예외가 훨씬 중요합니다. 일괄, 구분,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일괄.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 일부분을 평가하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법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긴 한데 내용은 알면 좋으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우리 민법이나 등기법에서는요.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몇 개의 부동산으로 보냐면 2개의 부동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이거는 부동산 2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따로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건 들어보셨죠? 예. 근데 보통 토지와 건물은 따로따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거는 같이 한꺼번에 일체로 거래가 돼요. 아니면 용도상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평가를 잘 안 하고 토지, 건물 한꺼번에 얼마, 일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일괄 평가예요. 그래서 일괄 평가는 토지와 건물은 2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2 이상의 부동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가 있을 때 한꺼번에 평가하는 걸 일괄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하셨죠? 네. 한 번에 평가하는 걸 일괄 평가라고 한다. 이번에는 22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22번지 토지. 자, 잘 보세요. 22번지 토지가 여기가 도로 전면이에요. 도로 전면, 도로 후면. 점포가 2칸이 있거든요. 기역 부분하고 니은 부분하고. 그러면 기역 부분하고 니은 부분하고는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다. 그럴 때는 요거는 이제 구분 평가를 해요. 구분 평가. 그래서 여기 얼마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걸 구분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해서 평가해 준다. 획기로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22번지 땅인데 이 땅이 수용당한답니다. 도로에 편입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면서 수용할 때는 이제 당연히 보상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 전체가 수용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수용당할 때 전체 다 수용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도시계획도로 땅 놓으면 일부만 수용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면 토지 전체를 감정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만큼만 수용당하거든. 그러면 요 일부분에 대해서 이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합리적인 목적이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없어? 있지. 요것만 보상가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요 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는 부분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 개별평가를 헷갈려서 틀리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일괄평가를 틀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주 그냥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일괄평가지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 없고 보통 시험장에서 틀리는 분들은 이 구분평가하고요. 부분평가를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유는 구분과 부분은 끝날 때 둘 다 뭐로 끝났냐면 분으로 끝났어요. 분. 그리고 모음이 둘 다 앞에 있는 모음이 둘 다 우에 우. 그럼 한 끗 차이인데 진짜 한 끗 차이예요. 구분,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분과 부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과 부분을 구분 못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분과 부분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쪽 같습니다. 잘 보실래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분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분평가한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맞는 것 같고 막 그래. 시험장에 가시면.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하는 경우를 구분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감쪽 같아. 지금은 안 감쪽 같은 게 이 칠판에 있으니까 안 감쪽 같은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감쪽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혹시 시험장에 가서 안 틀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하나를 잡을게요.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해 주거든요. 그런데 구분평가를 설명하면서 가치를 달리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분평가를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가치를 달리한다고 뜨면 무조건 뭐다? 구분이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그냥 구분평가하지 마시고 가치 구분평가 이렇게 공부해 놓는 거예요. 가치 구분평가. 그럼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이것도 따라하고 있나? 따라하나? 잘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네. 잘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하라는 건데 따라하시라는 거예요. 잘못 전달이 됐네. 아무튼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개별, 일괄, 가치 구분, 부분. 그러니까 아까처럼 구분, 부분 했을 때는 이게 구분이 안 갔는데 가치 구분, 부분 해버리니까 아예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 주고요. 일부분을 평가할 때 부분 평가해 주는 겁니다. 다시 원래는 무슨 평가하는데? 개별 평가하는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일괄,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면 가치 구분, 일부분을 평가하면 부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놔볼까요? 이제 일로 들어와야지. 들어와. 자, 감정평가는 원래 개별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하고요.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해주고요. 일부분을 평가할 때는 부분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 내리시다 보면 개별평가 있고 일괄평가 있고 여기 보니까 구분평가 있고 부분평가 있고 다음 페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분평가 앞에다가 그냥 구분평가하지 마시고 무슨 구분평가? 가치 구분평가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구분과 부분의 글자 차이를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느낌상으로 일괄, 가치 구분, 부분 이렇게 놓으시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무리 부분이란 말로 유혹을 해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아무리 부분이란 말로 유혹을 해도 가치가 뜨면 무조건 구분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부분평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감칙 7조. 우리 지금 감칙 5조, 감칙 6조, 감칙 7조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제 나머지를 보지 마세요. 나머지를 보지 마시고 책을 쭉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446으로 갑니다. 446. 446. 446에 가시면 기준 시점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446의 기준 시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수업하는 거 위주로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지금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수업을 할 거예요. 안 나오는 건 빼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도 계산 문제도 난이도 저기 하부터 최상급까지 끌어올려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오늘 수업 많이 어렵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알겠죠? 대신에 합격시켜 드릴게요. 합격시켜 드릴게. 참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막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도요.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시고 지금 수업 들으시는 거 맞죠? 그냥 막 까이껏 대충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조금 고생해서 따는 자격증이 좀 좋아요. 고생해서 따는 자격증이.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막 3, 4, 5개월 만에 4, 5개월 만에 동차 합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합격할 때는 좋아. 왜냐면 시간 투자를 별로 안 하고 합격을 했으니까. 근데 자격증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 조금만 안 되니까 뭐 접어버리고 다른 일 하고 그러더라고. 결국 헛고생하신 거잖아요. 근데 자격증 좀 힘들게 따신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 막 이렇게 5년, 6년 걸려서 따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열심히 하시더라고. 자격증 활용을 잘 하시고 실무 나가셨어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내가 어떻게 땄는 자격증인데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름 시간 투자도 좀 하시고 고생도 좀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잘 활용하시고 싶거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4개월 만에 땄다, 5개월 만에 땄다 그거 여러분들 너무 불화할 필요 없어요. 이 바닥 최종 승자는요. 실무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최종 승자입니다. 자격증이 빨리 있다는 게 이 바닥의 최종 승자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칠판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재작년에 1차가 되고 작년에 2차를 했는데 뭐 한두 개 차로 불합격을 해서 또 1차 수업을 들으신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 그러니까 갑자기 어쩌다 3년이 돼버린 거죠. 어쩌다 3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왕 일은 벌어졌고요. 공부하시기로 하신 거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또. 그러니까 3년 걸쳐서 자격증 따시면 분명히 그 자격증 활용 잘 하실 겁니다. 돈도 많이 버실 거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얼핏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으로 평가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주택, 지금 주택에 살고 계시죠? 그 주택 6개월 전 가격과 지금 가격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지. 1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 다르죠. 3년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심지어 부동산 대책 같은 게 나와버리면요, 어제, 오늘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오전, 오후에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금 쏴야 된대. 안 쏘면 가격이 오를 거래.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다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언제 10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10억이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부동산의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우리는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현재 시점이다라는 느낌이 들 건데 시험장에 가셔서 현재 시점이다 그러면 틀려요. 감정평가는 무조건 기준 시점으로 평가합니다. 무조건 기준 시점. 다른 시점이 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은 뭐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요, 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둘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미리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날짜에 가서 적어도 뭐는 가능해야 되냐면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없었을 때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듣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12월 10일 날 감정평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동산 얼마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의뢰했어요. 의뢰. 그랬더니만 평가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의뢰 접수됐습니다. 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심히 가격 조사를 한 거예요. 가격 조사를 한 겁니다. 장장 며칠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11, 12, 13, 3일에 걸쳐서. 결과가 나왔겠죠, 그죠? 예, 그래서 12월 14일 날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12월 15일 날 감정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사이에도 얼마든지 가격 변동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격은요, 심지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시시각각 변할 건데 변하면 또 수정하고 새로 작성하고 수정하고 새로 작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를 잡아버리면 되냐면 기준이 되는 날짜를 잡아버리면 돼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인데 여기서는 몇 월 며칠이 기준 시점이냐면 12월 며칠일까요? 12월 13일이 되는 거예요. 왜 13일이 되냐면 아까 제가 얼핏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 의뢰 아니에요. 감정평가서 작성 아니에요. 평가서 제출 아니죠. 가격조사 맞습니다. 가격조사. 이 가격조사가 여러 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으면 그 가격조사를 무엇한 날짜? 완료한 날짜가 됩니다. 가격조사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료한 날짜. 그래서 여러분들 완료만 기억하셔도 안 돼. 의뢰를 완료한 날짜 그러면 땡입니다. 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 그러면 땡입니다. 평가서 제출을 완료한 날짜 그러면 땡입니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가격조사. 그리고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 그것도 땡입니다. 다시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무엇한 날짜 시작.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근데 분명히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23일인데 작년 12월 23일 날 내가 부동산을 한번 구입을 했어. 했는데 사기 당해서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요. 사기. 여러분 사기 아시죠? 사기. 여러분 사기는 뭐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예요? 대답해봐. 사기는 뭐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예요? 사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죠. 여러분들 저기 민법 배웠죠? 총칙에. 그래서 사기, 강박, 뭐 중요 부분의 착오 이런 거 몰라?
이런 것들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사기당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평가사를 불러요. 불러서 작년에 내가 사기당해서 산 부동산, 요거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로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지금 기준 시점에서 시장 가치를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기준 시점을 과거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작년 이맘때 이게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를 의뢰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준 시점이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기만 한다면.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3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나는 지금 분양권을 들고 있어요. 입주가 언제냐면 내년이에요. 근데 분양권 들고 입주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이제 그동안 건축물이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나면 분양권을 전매해버리고 수익이 안 나면 들어가서 한 2년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를 불러서 2021년 12월 23일 날 내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맘때쯤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의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의 특정일을 미리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 시점은. 근데 작년이나 내년 정도는요. 가까운 과거나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가격 조사가 가능할 거란 말이지.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미리 정해놓은 과거나 미래의 특정일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자? 예외다. 그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원칙은 기준 시점은 언제다? 가격 조사를 무하던 날짜, 완료한 날짜까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기준 시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날짜가 기준점이 되려면 가격 조사는 적어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다시 한번 나와볼까요? 칠판. 자, 앞으로 제가 그 감정 평가는 언제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그러면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정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원칙으로 합니다. 무엇을 무엇한 날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그 날짜로 가서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책을 쭉 넘깁니다. 제가 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한 장만 넘깁니다. 449로 갑니다. 449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449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 제가 구조를 좀 봐드릴게요. 자, 10번 보세요. 부동산 가치에 무슨 요인이 있냐면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어. 형성 요인. 요 놈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쳐요. 얘는 뭘 발생시키냐면 가치를 발생시키고.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뭐만 볼 거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 있죠. 요것만 볼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그래서 내려오시니까 이번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감칙 2조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지개라 그래요. 일지개. 앞으로 제가 가치 형성 요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지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지매 아니죠. 일지개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런 거 하려니까 미친놈 같아,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 꿋꿋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 다시 잘할 수 있어. 일지매 아니죠. 일지개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일지매 아니죠. 일지개 맞습니다. 일반 요인이란 건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부동산에 전반. 지역 요인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개별 요인은 그 대상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고 합니다. 뭐 그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가치 형성 요인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요거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었는데 시장 가치라고 바꿔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요. 작년에는 일찍에는 안 건드렸는데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바꿔서 냈단 말이야. 그래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단어가 어색해집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치 형성 요인은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을 얘기합니다. 일지개.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일지개.
일찌개, 일찜에 아니죠. 일찌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치 형성인에 일찌개가 있다, 일찌개가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가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가치 형성 과정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주고 발생 요인이 가치를 발생시키는데 발생 요인보다는 형성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훨씬 더 중요하고 형성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일찌개, 일찌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의 일찌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 경제적 가치 글자가 좀 이상하네. 글자 못 알아보겠다고 하도 지랄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비슷하네. 아무튼 더 연습하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찌개를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엔 책을 진짜 쭉 넘기십니다. 쭉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몇 쪽으로 가시냐면 진짜 많이 넘기셔야 됩니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교재 페이지 460쪽으로 갑니다. 460쪽. 460쪽. 460쪽 갈 때는 오케이. 한 번에 이렇게. 오케이. 자, 제목이 그렇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참고해 보시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말이 뜨고요. 여기 왼쪽에 가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지역 분석은 보니까 선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한다. 그리고 표준적 이용과 가격의 수준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하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후행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가격을 알 수는 없어요. 대략적인 가격, 수준, 평당 얼마쯤 한다 정도만 아는 거고요. 개별 분석을 해야지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냐면요. 이 부동산이 있어요. 내가 감정평가를 하는 부동산. 이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외부를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라면 부동산 내부를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 되는 거예요. 외부가 지역 분석이고 내부가 개별 분석이고 지역 분석을 하면 부동산 외부를 분석하면 이걸 선행하고 표준지역 이용과 가격 수준부터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 무슨 말인지 내용을 알고 보시면 좀 쉽거든요. 자, 실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판 한번 보시면 내가 감정평가하려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내가 감정평가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의뢰가 되면요. 중개업자나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보냐면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역 분석은 일단 제일 첫 번째 타이틀 선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 분석은 먼저 한다. 그럼 지역 분석은 왜 하는지 아세요 혹시? 지역 분석은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 그럼 다음에 하는 게 후에 하는 게 무슨 분석이냐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개별 분석이라고 해요. 결국 부동산이 속한 외부를 분석하는 작업이 지역 분석이라면 부동산 자체 내부를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인데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분석을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은요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 구하는 거라면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구하는 게 개별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 단어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용의 종류 중에서 표준적 이용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요. 아 이게 이런 거였지라고 지금 한번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적인 그런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영어로 표현하면 스탠다드한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스탠다드가 표준이죠. 네. 요즘에는 한국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예전에는요. 한국 제품보다 일제가 좋다, 미제가 좋다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안 그랬나요? 그렇죠. 그때는 항상 그 제품 살 때 Q마크 그리고 KS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했어. KS마크. KS마크가 코리아 스탠다드, 한국 표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표준이란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준적 이용 뭔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지역을 분석해 봤어요.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만 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어요. 근데 주택이 한 90%, 상가가 한 8%, 공장도 한 2% 정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이 혼재된 지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이 90%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주거지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지가 된다. 이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이 지역은 주거지라 그랬죠. 예, 그런데 고급 주택이 한 95% 정도 돼. 이 주거지 안에. 중급 주택이 한 3%, 저급 주택이 한 2%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을 고급 주택과 중급 주택과 저급 주택이 혼재된 지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은 그냥 평균 내면 일반적으로 고급 주택 지역이다 이렇게 따지는 분석을 표준적 이용을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이 지역이, 평균적으로 이 지역이, 일반적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표준적 이용 나왔지, 이 지역. 무슨 지로 판명이 났냐면 주거지로 판명이 났고요. 주거지 중 고급 주택지로 판명이 났다고. 그러면 평당 대략 얼마쯤 하고 가격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 오케이? 그래서 지역 분석은요. 그 지역의 대략적인, 평균적인, 일반적인, 표준적 이용을 따져서 그 지역의 평당 얼마쯤 하는지 가격 수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개별 분석을 하면 최유효 이용을 따진다고 했는데 최유효 이용은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영어 단어를 다 말씀드리면 the highest and best use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아무튼 더 플러스 EST 최상급이죠. the highest and best use. 그래서 이걸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베스트로 기억하셔도 돼요. 베스트. 베스트. 자, 감정 평가를 할 때는요. 이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되거든요. 부동산 가격 구할 때는. 자, 최유효 이용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이 최유효예요. 로얄층이 최유효 이용입니까? 로얄층. 남향입니까? 다른 향입니까? 남향. 확장돼 있는 게 좋아? 안 돼 있는 게 좋아? 돼 있는 게. 붙박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오케이? 그런 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감정평가들이 항상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되고요. 거기서 미달되는 경우는요. 감가를 해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전제 조건은 뭐가 전제가 되고 일단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되고 거기서 혹시 최유효 이용이 미달될 때는 감가해서 가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로열층, 로열동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되고 거기서 미달될 때는 감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1월달 가서 어쨌든 감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항상 베스트 이용을 전제로 평가한다. 최유효 이용이 전제가 되고 혹시 거기서 감정평가 가격이 미달되면 그런 조건이 최유효 조건에서 미달되면 감가해서 가격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인지 로얄층인지 따지는 거, 남향인지 동향인지 따지는 거, 그 다음에 확장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최유효 이용에 대한 분석, 거기서 감가 요인에 대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구체적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격 구하려면 개별 분석을 해야 돼. 근데 먼저 무슨 분석부터 해서 지역 분석부터 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따지고 그 다음 개별 분석을 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따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따서 중개업소에 앉아 있어요. 전화가 따르릉 하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느냐면 감정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제가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수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의뢰인이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동산 가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나 봐요. 그래서 막 소장님 제 부동산은요 신축한 지 2년밖에 안 지났어. 아직 새 거야 새 거. 그리고 로얄층 로얄동의 정남향에다가 확장도 다 돼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말을 중간에 끊으셔야 됩니다. 저기 됐고 동네가 어디죠?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 이게 로얄층인지 아닌지 1층인지 그 다음에 남향인지 이런 거 먼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어떤 동네에 있는지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를 얘기해 줍니다. 잠실 이동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 그 지역은 표준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지. 그 다음에 평당 얼마쯤 하지 가격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열층인지 1층인지 따져봐야 돼. 최유효용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혹시 안 되면 미달하면 감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유효용을 따져서 구체적 가격 구하는 게 개별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먼저 지역 분석부터 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서 최유효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해되죠? 예, 다시 돌아와서 지역 분석은 선행하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구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후행하고 최유효용과 구체적 가격 구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뭐라고 한번 써보시면 좋냐면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선지표, 후계체. 한 번 더. 선지표, 후계체.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에다가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한번 써보면 이거 안 까먹고 정말 오래 가는데. 선지표, 후계체. 안 쓰네. 필요 없어요, 나도. 아무튼 선지표, 후계체. 선지표, 후계체가 뭐냐면 먼저 지역 분석부터 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부터 구하자는 거예요. 수준을 알 것 같아서 뺐습니다.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선지표, 후계체 적어놓고 문제 푸시면 틀리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선지표, 후계체 말고 이런 거 한 번 더 했었는데 뭐 했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선증가, 후감소 한 번 했었어. 기억납니까? 예. 선분양은 공급이 뭐 되고 증가되고 후분양은 공급이 감소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선분양 있을 때와 후분양 있을 때 누가 공급이 증가되고 누가 공급이 감소되는지 한참 생각하면 늦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분양이 공급 증가, 후분양이 공급 감소. 그래서 선증가, 후감소. 2탄입니다. 선지표, 후계체. 따라해봅니다. 선증가, 후감소. 시작! 이번에는 선지표, 후계체. 시작! 그래서 선증가, 후감소와 선지표, 후계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아마 그럼 오케이.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뽑아내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지역이 어딘데? 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지역은요 3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내가 감정평가라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있어요. 이걸 인근지역이라고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neighborhood를 인근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웃되는 지역입니다. 대상부동산에 속하지 않은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수급권이라고 합니다. 동일수급권. 그래서 지역 분석은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없다. 아니면 다 까먹었다. 그러면 적어도 동일수급권 내라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수급권이 무엇과 무엇을 포함하냐면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거든요. 자, 근데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요. 이용이 동질적이어야 돼요.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아까 기억납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한 거야. 가치 형성 요인에 3가지 있는데 뭐 있었어요? 일지, 개, 일지매. 아니죠. 일지개 맞습니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중에서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 속한 지역이고요.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일지, 개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입니다.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하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그래서 속하고 동질적이고 지역 요인 공유하면 인근, 속하지 아니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은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은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대체는 대신한다는 거고 경쟁은 말 그대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대체 경쟁이란 말은 비슷할 때 쓰는 말이에요. 비슷하면 대신할 수도 있고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 반의 1등과 각 반의 30등은 성적에 있어서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경쟁은요. 비슷할 때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반의 30등은요. 1등 어제 오늘 시험 당일이야. 30등은요. 어제 1등이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경쟁 관계가 아니니까. 30등은요. 29등이 어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말 궁금하다고. 왜냐하면 둘은 경쟁 관계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비슷해야 경쟁 관계고요. 비슷해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입니다.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하며 아까 얘기했던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반드시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수급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 유사 지역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 동일수급권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을 기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일지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라면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은 유사 지역이고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을 하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자 설명 보시고요. 우리 선지표 후계체는 정리가 됐죠? 그러면 다음 과연 지역 분석할 때 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어디냐? 감칙 조문 그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근 지역, 두 번째는 유사 지역, 세 번째는 동일 수거권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 속한 지역이고요.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인근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비슷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반드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3종 속한 동질 지역 요인입니다. 유사 지역 2종 세트입니다. 속하지 아니하는 하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 이렇게 동일 수거권 2종 세트입니다.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얘기였고요. 책을 조금 더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467로 넘어갈 겁니다. 467. 467로 넘어가시면 드디어 뭐를 공부할 거냐면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는 파트를 공부할 겁니다. 3방식을 공부할 건데 쉬는 시간에 살짝 쉬지 마시고 368로 한번 가봐요. 368. 368에 가시면 요 표가 보이실 겁니다. 표의 요 이름들. 원가 방식, 원가 법칙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저는 좀 쉬러 갈 거거든요. 피곤해. 나 좀 쉬어야 되겠어. 나는 10분 쉬었다 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쉬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에도 그 교재 468쪽을 펴놓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공부해. 아시겠죠? 예, 사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약간 연휴처럼 뭐 한 주 좀 넘게 한 열흘 정도 여러분들 개강할 때까지 1월달 개강할 때까지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좀 쉬시고 지금은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요까지는 산시까지는 몰라도요. 3방식, 조건, 7방법, 시산가액까지는 제목들을 다 한번 암기가 되시면 제일 좋아요. 암기가 되시면 제일 좋은데 쉬는 시간에 쉬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좀 쉬었다 올게요. 쉬겠습니다.